우리가 상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약, 강, 밑줄 쳐. 인생이야 인생. 이렇게 이제 배워서 기본적인 삶의 경험, 생각의 경험은 성인분들이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읽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들, 기초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기초적인 독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책 읽었는데 읽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다음 책 읽으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 책 읽는데 또 힘들어요. 당연히 작심삼일로 좀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읽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흔히 이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독서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그럼 독서 효과가 없어요. 그럼 독서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책을 선택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출간한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독서 과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면 이 독서 과정이 엄두가 안 나고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난관은 딱 두 개입니다. 독서를 결심하고 시작하자마자 독서 끝나는 요 난관이 첫 번째 난관이고요. 두 번째 난관은 책을 좀 읽다가 책이 재밌어진 거죠. 독서 근육도 좀 풀리고 책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효용이 생겼을 때 요때 이제 두 번째 난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난관은 이렇게 책이 좋으니까 많이 읽고 싶다. 많이 읽고 싶으니까 속독을 하게 되고요. 속독을 하게 되니까 책을 이해를 하는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강도가 떨어지니까 효용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지는 두 가지 위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 두 위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하면, 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책 읽기가 좀 힘들다. 머리가 굳어서 못 읽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 해보면 독서 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유아가 가시적인 독서 효과는 가장 적고, 그거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높고요. 그거보다 청소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성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도서를 읽고, 성인이니까 성인 도서를 읽고, 어린이니까 어린이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래서 성인이 성인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되면 작심삼일은 이제 그럴 때 발생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가 크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다루는 일입니다. 언어 사고의 체계를 가진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독자인 내가 읽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린 친구들보다 비교적 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생각의 지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보 독서가 입장에서 독서 재능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있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 재능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1차 문해력이 있고 2차 문해력이 있습니다. 1차 문해력은 뭐냐 하면 글로 적힌 대로 읽으면 이해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게 1차 문해력이에요. 이게 책으로 치면은 장르 소설이나 에세이, 배경 지식이나 별도의 독법이 필요 없는 책을 읽을 때는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르 소설이나 에세이를 뺀 대부분의 성인 도서는 배경 지식과 독법이 필요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차 문해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2차 문해력은 적혀있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도서를 읽는데, 그 지식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르네상스, 적자생존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 성인 도서 작가들은요, 대상 독자인 성인이 고등교과 정도의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양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알지, 다빈치 그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이걸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착이 안 되는 겁니다. 장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교양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라서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지식백과 글이 더 어려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책을 읽을 때는 하부 레이어가 깊기 때문에 밑에 상징이나 플롯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이 책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약, 강, 밑줄 쳐. 인생이야 인생. 이렇게 이제 배워서 기본적인 삶의
삶의 경험, 생각의 경험은 성인분들이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읽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들, 기초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기초적인 독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책 읽었는데 읽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다음 책 읽으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 책 읽는데 또 힘들어요. 당연히 작심삼일로 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독자의 독서 능력과 흥미가 가는 그 책의 수준이 어긋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은 옷하고 비슷해요.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형, 내 피부 톤, 내 성별, 내 스타일 이런 것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독서는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쁜 연예인이 입은 예쁜 옷이 제가 입으면 아주 그로테스크해지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쁜 옷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책을 찾으려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이런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 한 권을 재밌게 읽어봐서 이런 책 또 어디 있어 하고 가서 찾아야 선택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한테 맞는 책이 어느 건지 또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 구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실 때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성인분들이 이제 제일 탐을 내시는 책들이 고전 명작 아니면 무슨 문학상 수상작 이런 거부터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들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거나 지식 도서 같은 경우도 뭐 코스모스, 총균세, 사피엔스 이런 거 이제 읽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독서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독서가의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책을 좀 읽겠다. 독서 근육을 좀 풀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 근육을 푸시려면 이제 책을 고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준이 두 가지인데 일단 제목을 한번 보세요. 책을 쭉 보다가 흥미가 가는 제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을 보고 난 후에 뽑지 마시고 두께를 보십시오. 두께. 이 두께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뽑지 마세요. 자, 이렇게 흥미가 가는 책을 쭉 구경을 하시다가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게 얇아. 그런 책을 꺼내서 앞에 한 5페이지 정도만 서서 읽어보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은 한 3줄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나 못 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 읽고 세 번째 문단 읽었는데 술술술술 읽히고 이해가 돼. 그러면 그 책은 나한테 맞는 책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뒤에 읽다 보면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 가서 그런 책들을요. 도서 대출증 한도를 꽉 채워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읽겠다는 마음보다는 책을 한번 구경하고 찾아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읽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꽉 채워서 골라와서 그거를 뭐 침실 옆이나 소파 옆이나 이런 데 두시고 만약에 내가 책을 그동안 안 읽어봤다 그러면 독서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루에 1시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독서를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만약에 15권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 15권 중에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잠자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잠자기 전에 또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사실 스마트폰과 독서는 개인의 문화 상태로 보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책 못 읽어요. 책 많이 읽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못 합니다. 자, 이런 관계라서 일단 여기서 좀 의지가 필요하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고 내가 책을 한번 봐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그 1번으로 뽑은 책을 펼쳐서 30페이지만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페이지를 읽고 나면 이 책이 내가 생각한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읽기에 좀 뻑뻑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놔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저녁이 됐을 때 2번 책을 또 뽑아서 또 30페이지만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30페이지만 읽다가 계속 끝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15권을 고르는 과정만 충실했다면 4권 안에 반드시 30페이지만 읽어야지 했다가 100페이지까지 읽는 책이 나와요. 그런 책들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문해력은 굉장히 가벼운 능력이라 1차 문해력, 2차 문해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1차 문해력이 뭐냐면 맥락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어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이 내 안에 쌓이겠죠. 약간 모래시계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모래는 책에 담겨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읽으면 모래가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 게 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그게 지금 내가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따라가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읽은 부분이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책을 읽거나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들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실 수 있는데, 책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이요. 앞에 뭐였지? 이게 뭐냐면 모래가 유실된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돌아가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 쌓이면 독서 과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게 모래가 쌓여서 끝났을 때 내가 책을 잘 읽었나 안 읽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배우자분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앉혀놓고 30분 정도 혹은 최소 15분 정도 내가 책 얘기를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잘 쌓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1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었다, 그러면 문해력 굉장히 쉽게 올라옵니다. 1차 문해력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성인이 읽는다고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냐면 5권만 몰입해서 재밌다 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께 때문에 못 읽을 책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빨리 향상되거든요. 이렇게 향상이 되면 이제 서가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늘겠죠. 그럼 이제 그 기준으로 제가 재밌게 읽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책 어딨어, 이런 책 어딨어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독서 능력이 2차 문해력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독서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타인의 생각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기 형태로 된 생각이든 지식의 형태로 된 생각이든 에세이의 형태로 된 생각이든 생각을 읽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저는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왜소하지도 않은 상태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 눈높이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왜소한 채로 읽는 건 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책을 안 읽던 분들이 책을 읽으면 좀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되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작가를 추앙하는 채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내 자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보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내 자아를 더 왜소하게 만들죠. 이렇게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이런 말버릇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런 식의 말버릇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사고의 주체성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독서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1차 문해력, 그러니까 맥락을 읽는 힘 정도 외에 내 생각 자체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가 비대하다는 건 뭐냐면, 책을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나 되게 똑똑해, 네가 무슨 제대로 된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런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과 맞는 생각을 하면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나 내 정서적 느낌 감각과 좀 어긋나는 논리 전개나 이미지 구사를 하게 되면 배척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냐, 모든 걸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야기책에서 내가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인물이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느냐, 땅을 치면서 우느냐,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우느냐,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달라져요. 느낌도 달라지고 이야기 전체의 맥락도 그 장면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독을 하게 되면 울었네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었는지를 내가 공감하면서 읽고 그 공감한 상태에서 내 감정이 같이 따라가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가 비대하지도 않고 왜소하지도 않게 읽는다에 한 예가 속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조차도 2배속 3배속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 속도, 이 속도를 지키면서 그 깊게 몰입해서 읽어야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읽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도 그래 해야 되지만, 책을 읽을 때도 내 눈높이에서 책을 놓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책을 읽는 요 기본 태도만 갖고 계시면 다른 데로 새거나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독을 한다는 게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속도
자체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독서 과정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게 정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책을 읽을 때요, 세 가지 관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글에 적혀 있는 책의 맥락이요. 이걸 따라가는 관점이 발생하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맥락을 구사하는 책 뒤에 숨어 있는, 하지만 책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지배자이기도 한 그 생각의 주인,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책의 맥락을 읽어 나감과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책을 읽는 독자인 나예요. 나의 정서 반응, 나의 지적 반응이 여기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치면 붉게는 이 세 개의 다발이 들어가 있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독서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충실하게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독서의 재미와 독서의 효용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서가 입장에서 보면 속독은 독서가 아닌 거예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나 책을 고를 때, 훑어볼 때 이럴 때는 속독을 하지만 그건 사실 속독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그건 독서가 아니거든요. 고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를 뽑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도서 읽을 때나 에세이를 읽을 때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속독을 해도 되는 책, 속독이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만큼이나 큰 효용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속독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죠. 요리책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 설명서와 유사한 형태의 이로움을 주는 책들은 그렇게 속독을 해도 되고 속독해야죠. 그런 책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책들은 속독을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사실 독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읽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세 개의 다발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독서라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맥락을 다루는 힘이 약해요. 1차 문해력이 약해. 근데 책 두께가 너무 두꺼워. 이러면 1차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책의 맥락도 못 따라가는데 작가의 의도를 읽을 여유, 이걸 읽는 과정에서 나의 정서 반응, 지적 반응을 멈춰서 생각해 볼 여유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독서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그럼 독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의 다발을 온전한 독서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서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책을 선택할 때 내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세 개의 다발이 있다고 가정하고 읽으면 강아지똥 같은 그림책을 읽어도요, 독서라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깊이와 양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똥은 왜 강아지똥일까? 왜 닭똥도 아니고 소똥도 아니고 송아지똥도 아니고 개똥도 아니고 강아지똥일까? 근데 이게 이 세 개의 다발을 같이 끌고 가게 되면 강아지똥이 왜 하필 강아지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쌓아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맥락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래서 강아지똥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독서 능력에 맞는 책, 그리고 이런 정도로 세 개 다발을 끌고 가려면 내가 그 책에 흥미가 가야 돼요. 제가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독서 과정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야 독서 능력이 올라오고요. 그런 책을 읽어서 독서 능력이 올라오면 저절로 그 윗단계 책을 고르게 돼요. 운동할 때 우리 왜 덤벨을 들면 처음에 5kg짜리 덤벨로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근력이 붙으면 5kg가 너무 가볍겠죠.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책 고르는데 자꾸 두꺼운 책 자기도 모르게 고르게 돼요. 전에는 흥미가 안 갔고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제목의 책도 고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을 때 책을 고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관점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독서 과정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같은 책을 읽어도요, A라는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얻는 재미와 효용과 B라는 독자가 책에서 얻는 재미와 효용이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책은 세 가지 맥락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것이다, 독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동시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읽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독서의 재미는 아주 쉽게,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독서는 따분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의 다발을 끌고 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천지 이렇게 재밌는 게 없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에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 구조를 처리해보는 과정이에요. 생각의 구조를요. 생각의 구조를 계속 처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막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사고력하고 같은 겁니다. 이 사고력에는 뭐 상상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고력의 한 지점이요. 당연히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향상되겠죠. 창의력이나 상상력 이런 게 문해력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언어 사고의 영역이고 사고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나의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고력 자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의 지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처음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의 지평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내가 문해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깊게 이해하게 되면 내 생각의 틀 안에 그게 지식이 됐든 정서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게 내 지식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됩니다. 저는 자아 강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간의 이 상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이게 그런 거였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이게 아니었어?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아마 어떤 분야든 들여다보시면 어머나 우리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거를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사고의 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요. 얘들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정서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 저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거나 아니면 저 되게 멋지다. 이런 정서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은 어떻게 감정이 움직이냐면 기준이 없이 움직여요.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상식이 하나씩 세워지고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면 내 감정도 그 기준하고 융합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을 내릴 때요.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면서 오류가 되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내 정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 내 삶을 바라보는 틀조차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삶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죠. 왜 책 읽으면 부자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계발서적 읽어보면 책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책 읽으면 공부 잘하게 돼, 책 읽으면 부자 돼, 책 읽으면 투자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 나 노후 준비해야겠는데? 이런 기준들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 준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 정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기준들이 생겼다는 건 일종의 생각의 지평들이 구조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조 안에서 아, 이 노후 준비는 이 구조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하고 딱 위치를 선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되게 쉽게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주관성이 강한 책들을 읽을 때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 굉장히 강한 책이거든요. 자기계발서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이런 어떤 사례를 위주로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돼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내가 이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은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나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왜 자기계발서 읽고 나서 야, 이거는 저 사람이니까 된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관성과 객관성을 분리를 못 시켜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 사실은 이게 책 읽는 사람들은요, 무슨 분야에 접근하든 책부터 읽어봅니다. 그 분야의 책부터 쫙 다 읽고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만능 도구함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이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책은 많이 읽으면 좋죠. 많이 읽으면 좋은데 여기서 많이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다발을 쭉
끌고 가서 한 권을 딱 읽고 이렇게 읽는데 많이 읽는 거. 근데 보통 많이 읽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쫙쫙 셉니다. 근데 물론 요즘에 워낙 속독이 이제 대세처럼 돼서 속독은 독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이제 막 속독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독을 한다는 게 다독이 목표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용이 다 셉니다. 요리책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책에서 종부만 뽑아내겠어 하는 책들은 당연히 속독하셔도 되는데, 속독해도 되는 책이 삶에 그리고 나의 존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보실 문제인 거죠. 근데 속독을 하면 안 되는 책을 속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진다. 실제로요, 이건 멀리 갈 곳도 없이, 제가 독서 논술 강사 출신이잖아요. 아이들 중에도 속독하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속독을 하나 보면 얘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닥 눈으로 훑으면서 속독을 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문해력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이게 왜 안 올라오냐면 사고 과정이 아니니까요. 속독이라는 책 구경하기 행위가 사고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력이 안 올라오고, 사고력이 안 올라오니 문해력 당연히 안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독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책을 제가 아까 잠자기 전에 3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읽다가 30페이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책을 만나게 되면 이제 끝까지 읽게 되고, 한 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다독은 어떤 거냐 하면 한 권 한 권 제대로 된 독서를 하게 되면 문해력이 올라오겠죠. 문해력이 올라오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쉬워졌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이 독서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독서 지속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와요. 문해력이 올라오면 독서 지속 시간이 올라가니 독서량이 늘어납니다. 독서량이 늘어나니 다시 문해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임계를 넘어선 것, 이게 다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독은 내가 많이 읽어야지 하고 깃발 꽂아놓고 달려가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10중8구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독서가 아닌 게 돼요. 근데 실제 다독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읽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도착해 있는 지점, 그게 다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읽을 수 있는 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때요, 내가 책을 읽지만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달라지고 내 정서, 감각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걸 자아강화 효과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을 읽고 세상에서 읽다가 세상의 어떤 지점 혹은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의문이 생겼을 때 이게 내 취향으로 연결돼요. 그럼 그 지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읽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책을 읽고 싶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읽다가 발견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 세상을 읽는 눈이 또 강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읽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독서의 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책을 읽는 눈으로 세상과 내 삶을 읽고 세상과 내 삶을 읽는 눈으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저는 시간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물리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자의적인 정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물리적 시간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요. 설거지하고 밥 먹고 일상생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근데 물리적 시간 안에만 머무르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시간은 뭐냐면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에 잠기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충실해집니다. 물리적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면 마음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상호간에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량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많이 읽어라. 하지만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책을 읽으실 때는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있죠. 그게 세상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는 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다 풀리고 막 살이 찌시겠죠. 그런 것처럼 책도 똑같습니다. 독서라는 행위를 멈추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지방이 끼기 시작해요. 마음에 근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 읽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책을 뺏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의 근력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근력으로 세상을 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효용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책을 뺏으면 이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분한테 헬스장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책을 안 읽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 문해력을 초등 5, 6학년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고등교과를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안 읽고 생각 꼼꼼하게 안 하고 이러면 근육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다 헬스장을 뺏긴 채 생각의 근력이 다 풀린 상태로 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로 막 대두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꾸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많이 한다. 뭐 사흘, 나흘 뭐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음의 근력, 생각의 근력이 풀려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제가 아까 이제 1차 문해력, 2차 문해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차 문해력이라는 건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읽는 것이다. 그걸 동원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 동원한다는 게 뭐냐면 책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고차원적인 사고의 구조이기도 해요. 이게 곧 예를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 2명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빅뱅이 말이야. 빅뱅하고 이렇게 어휘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 어휘 안에는 우리가 아는 우주가 빵 터져서 생긴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 두 분이 얘기할 때는 최소한 7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 이 어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우주가 빵 터졌어 이렇게 관점으로 듣고 있으면 저 사람들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구조인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똑같죠. 문학 작품에서도 책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는 것 이상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차 문해력으로 가는 길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아지똥 말씀드렸지만 애기 책 읽어주다가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근데 왜 강아지똥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생각해보면 이 책이 그 어떤 비천한 존재도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려면 가장 비천한 존재가 주인공이어야 해요. 그래서 똥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강아지야 근데? 생각해보시면 농경사회에서요 가장 쓸모없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뿌리를 농경사회에 두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개가 요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구사회에서 개 같다와 농경사회에서 개 같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사회에서 개 같다는 귀엽다,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개 같은 내 인생은 자꾸 날 어린애 취급하고 귀여워하고 뭐 이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거엔 다 개를 붙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에서는 개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사일 하러 나가는데 저기 자빠져서 자요. 뭐 훔쳐가는 거 지키잖아요. 그거는 근대 와서 일이고 농경사회 불악에는 옆집이 다 대대손손 같이 살아온 집이고 집에 훔치러 들어가봤자 100년 된 곡괭이자루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뭘 훔쳐가겠어요.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농경사에 쓸모없는 그 개의 새끼예요. 강아지는. 이건 비천 오브 비천인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법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적 독법은 이런 우연한 경험이 이거 왜 이렇지? 사실 이런 걸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들은 그 무엇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에피소드로 첫 장면을 시작했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주인공의 직업은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소녀예요. 그러면 왜 어른 여자, 어른 남자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왜 하필 소녀일까? 앞뒤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소녀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녀여야지만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작가들은 그게 뭐든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책 속에서 보라색이 계속 나와. 왜 보라색이지? 대부분 근데 처음 하시면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딱 찾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부 레이어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그럼 내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문학 작품은 이런 측면이 있고 지식도서나 교양도서의 경우에는 그동안 외워서 알고 있던 거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를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뭘 하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냐면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 경제책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책을 한 3-4권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초등 고학년 책에서 했던 얘기가 청소년 책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또 다른 청소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5권만 읽으면 이 세계가 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틀을 가진 채로 성인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문해력의 장벽은 플롯 상징 이런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어떤 이미지의 정체를, 어떤 느낌의 정체를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왜냐고 물어보는 맥락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서에서의 2차 문해력의 장벽이라는 게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쌓는 걸 투트랙으로 하시면,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 그걸 다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읽냐 싶지만 배경 지식이 되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요것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책 다 읽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계사 책을 어린이 청소년 도서 5권만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공용 지식이라고 하는데, 책 읽잖아요. 다 갖다 붙어. 왜냐하면 모든 지식, 모든 이야기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커다란 보드판이 있는 거예요. 그 보드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거기에 라벨링이 붙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해보시면 2차 문해력으로 넘어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공독서가라는 서점을 하는데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있지만 줌 독서 모임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하면 이 2차 문해력을 같이 읽는 줌 독서 모임이에요. 혹시 문학 작품이 됐든 교양 도서가 됐든 읽기 힘드시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저 사람이랑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저희 독서 모임에 오시면 의외로 쉽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읽은 책을 놓고 얘기하면서 2차 문해력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명 듣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언제 저걸 다 해가지고 언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전체 틀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독서는 별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책을 뽑아서 그 책에 푹 빠져서 읽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그 책이 어떤 책이냐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판타지 소설이라도 되고 SF 소설이라도 되고 에세이라도 되고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읽는 책이 어떤 책이냐가 아니라 그 책을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읽느냐, 이거예요. 내가 재밌을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다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책을 읽을 때 그런 게 있어, 속독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행위적으로 놓고 보면 독서는 굉장히 단순한 행위예요. 읽고 싶은 책 골라서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책을 읽다가 책이 재미가 없어졌어, 책을 읽는데 독서의 효용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낌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제가 드린 설명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냥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냥 재밌게 읽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독서의 자세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그냥 재밌게 읽는 거예요. 다만 독서 능력이 올라오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재밌게 읽는 과정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